주간 꿀에! 야, 이제 주간 꿀에 하지 말아야 되겠어. 아, 이겨도 너무 이겨. 아우, 귀찮아. 아, 왜 이렇게 이겨? 아, 그냥 뭐, 세비야, 질근질근 씹더구만. 네. 또 승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세비야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아, 3대0 승리. 그것도 좋지만, 하피냐가 제 역할을 했다는 거. 하피냐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다는 거, 요거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알바, 가비, 하피냐가 한 골씩을 넣으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알바의 활약도 정말 대단했지만은 하피냐의 활약 눈에 띄었다. 덴벨레가 부상인 가운데 하피냐가 이렇게 해준다면은 요거 너무 좋은 일이죠. 네, 하피냐 잘했어. 우쭈쭈 우쭈쭈. 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라리가 11경기 무패 10승 1무를 기록하면서 승점 53점으로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2위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했어요. 그러면서 승점 차가 8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초반 20경기에서 승점 53점을 획득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초반 20경기에서 승점 50점 이상 획득한 4차례의 경우 모두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좋은 기록도 갖고 있죠. 자, 라리가에서 4차례, 네, 2008-2009 시즌, 2010-11 시즌, 2012-13 시즌, 2017-18 시즌인데 이번에도 우승할까?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세비야 최근 분위기가 뭐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순위도 올리긴 했는데 결국은 이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라리가 16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팀의 경기력을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우스망 덴벨레가 부상을 당했죠. 그 가운데 공격 라인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왼쪽에 가비, 오른쪽에 하피냐를 배치하면서 공격 라인을 구성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도용, 부스케츠, 페드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 알바, 텐센, 아라오, 쿤데가 나오고 테오슈테겐이 골문을 지켰습니다. 발데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이 경기에서 알바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자, 경기 내용을 한번 본다면 바르셀로나는 가비를 가짜 윙어로 기용하면서 실질적으로 4명의 미드필더를 뒀잖아요. 그러면서 가비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고 알바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미드필더 숫자가 4명이기 때문에 전방부터 압박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빠르게 전환하고자 노력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하피냐, 왼쪽에 가비와 알바를 이용해서 측면 공격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전반전부터 바르셀로나가 세비야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 30분에는 점유율이 90%까지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는 세비야를 두들겨 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전반 5분에 부스케츠가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부스케츠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캐시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프랭키 도용이 밑으로 내려가서 부스케츠 역할을 하고 페드리가 왼쪽에 위치하면서 약간 밑에서 활약을 하는 가운데 캐시에가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캐시에가 상당히 잘해준 경기였죠. 첫 번째 골을 도와주는 역할도 했으니까요. 캐시에의 활약이 눈에 들어오는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가비, 정말 여러 선수들이 골을 노렸지만은 야신부누가 지키고 있는 세비야의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세비야가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수비적인 전술을 썼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고요. 중앙 쪽이 세비야가 단단하게 여러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측면부터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을 했지만은 효과를 보는 장면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의 이야기가 다르죠. 후반전에는 결국은 캐시에가 밀어주고 알바가 들어가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후반 13분에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는데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패스 플레이를 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텐센이 하피냐에게 넘겨주고 하피냐가 캐시에에게, 캐시에가 수비수 4명 사이에서 감각적인 패스를 통해서 알바 앞쪽 공간으로 연결해줬고요. 알바가 들어가면서 왼발로 마무리 짓게 되죠. 이 골이 들어가면서부터 바르셀로나는 세비야의 수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후반 20분에 하피냐가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하고 이것을 레반도프스키가 놓치긴 했지만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가비가 또다시 원터치로 마무리 지으면서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후반 33분에는 하피냐가 추가골을 넣게 되죠. 이 경기는 하피냐가 모든 골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피냐의 경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요 경기가 하피냐에게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하피냐가 세 번째 골을 넣는 과정도 매우 좋았습니다. 도용의 로빙 패스를 알바가 크로스로 연결하고 하피냐가 들어가면서 원터치로서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이후에 4명의 선수를 바꿔주면서 선수들의 체력도 안배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 이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 경기 부스케츠가 부상을 당한 것이 좀 아쉽긴 해요. 부스케츠가 전반 5분 만에 태클을 시도하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교체 아웃되고 말았는데, 왼쪽 발목 부상인데 2주에서 3주 정도의 재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의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는 출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맨유하고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6강 1차전, 덴벨레도 못 나오고 부스케츠도 못 나오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바가 골을 넣고 나서 세비야 팬들을 좀 자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느린 장면을 돌아보니까 이게 자극하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알바가 골 넣고 막 이런 세레머니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바하고 줄쿤데에 대한 세비야 일부 팬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세비야를 존중하지 않는 골 세레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쿤데가 세비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쿤데가 개인 SNS를 통해서 세비야 시절은 정말 행복했고 세비야 시절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순간 골을 넣었다는 행복감 때문에 좀 과장된 세레머니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왼쪽 측면은 알바라든가 발데가 나오는데 오른쪽은 지금 쿤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1차적으로 공격 전개할 때는 알바라든가 발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백포에서 백스리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압박이 약해지면은 여기에 있는 쿤데도 위로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라이트백으로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원이 지금 없잖아요. 물론 제 역할을 못하던 베린이 스포르팅으로 이적한 거는 희소식인데, 라이트백 쪽에서 직선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서 훌리안 아라우오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훌리안 아라우오 선수 영입에 대해서 LA 갤럭시하고 400만 유로의 이적료, 여기에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류 제출 시간이 약간 늦어지면서 결국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알레마니 단장 이야기에 따르면 컴퓨터 오류 때문에 아라오의 서류를 제때 보내지 못했다. 18초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18초 늦게 보내면서 선수 등록에 실패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셀로나는 피파 쪽에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피파 쪽에서는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이적이 승인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훌리안 아라우 영입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세비야 얘기로 넘어갈게요. 세비야도 재미난 전술이 있었거든요. 사실 세비야는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파포 고메스, 헤수스 나바스, 알렉스 텔레스, 마르캉, 헤수스 코로나, 정말 부상 선수가 많은 가운데 스포티파이 깜누에서의 경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헤 산파울리 감독이 5-4-1 또는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갖고 나왔습니다. 최전방에 엔네시리가 있고요. 왼쪽에 라키티치, 조한 조르단, 파페게에 올리베르 토레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개 선수를 영입하자마자 선발로 출전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라키티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5-3-2 형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수비수를 얘기하자면 아쿠냐, 레키크, 구델리, 바데, 몬테일이 나왔고, 그리고 최후방은 야신부는 골키퍼가 지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사실 백스리 형태에서 좌우 윙백인 아쿠냐와 몬티엘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기는 수비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경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스 바로 앞에서부터 한 15m 지점에서 수비 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5-4-1 또는 5-3-2 포메이션 내에서 앞으로 전진이 안 되면서 수비 쪽에서는 끈끈함과 안정감을 보여줬지만은 역습은 효과를 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전반전에는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전반전에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후반전이죠. 산파울리 감독은 역습이 제대로 전개가 안 되니까 후반 시작과 동시에 브리안 힐과
라멜라를 투입했습니다. 네, 브리안 힐을 왼쪽에 라멜라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최전방에 라키티치를 둠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들어가자 노력을 했죠. 하지만 이 방법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실점한 다음에 세비야는 앞으로 전진해서 전진 압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아쿠냐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아쿠냐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카포스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쪽지를 주면서 조한 조르단이 전술적인 변화,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를 읽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그러면서 백5에서 백4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는 백4 형태, 그리고 조한 조르단이 수비 시에는 내려가서 백5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오히려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세비야 수비수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공간으로 들어올 때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비에게 실점하고 하피냐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변화를 꾀했지만은 공격 쪽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수비 불안만 초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바르셀로나에게 0대3으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65분에 아쿠냐가 부상을 당하면서 조한 조르단이 들어와요. 근데 종이가 막 이만한 종이에다가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라든가 전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적어서 조한 조르단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조한 조르단이 이 쪽지를 한 3, 4분 동안 봐요. 경기하다가 펼쳐서 보고 경기하다가 펼쳐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납득이 안 됐다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레키크가 왼쪽 풀백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수비 라인이 백포 형태가 되는데 조한 조르단이 백포 앞에 있다가 수비 시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백5가 되는 아마 산파울리 감독은 조한 조르단이 밑으로 내려가서 수비 역할을 하면서도 공격을 전개할 때는 1차 빌드업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선수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하피냐가 들어오는 거, 알바가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노출했죠. 산파울리 감독의 전술 변화는 실패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세비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쥐어 짜려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깜누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고 바르셀로나의 기세가 좋으니 이제는 좀 승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무승부를 생각한 전술을 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한 조르단을 결국 센터백처럼 활용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만 추가 실점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꾀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추가 실점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연결이 된 거죠. 세비야 입장에서는 작전 미스로 봐야 되겠죠.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경기가 아니었을까. 세비야 팬들의 시선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만나보시죠. 바르셀로나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 최근에 승리를 거둘 때 1대0 승리가 많았고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왔을 때에도 2대1 승리였으니까 이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난히 행복하다. 우린 세비야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노력했고 승리를 거두었다. 추격자,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도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기가 중요했다. 승점차를 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승점차는 8점이 됐으니까 18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리그는 끝난 게 아니다. 드레싱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왔는지 생각한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한다. 남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는 리더가 되고 싶다.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하고 싶다는 얘기죠. 우린 여전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다. 현재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의 챔피언은 레알 마드리드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계속 경기하는 걸 보여줍니다. 비록 스페르코파에서 우승했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여전히 굶주려 있다. 라리가 우승을 원한다는 얘기죠. 여기다 덤으로 코파델레까지, 덤으로 유로파리그까지. 아우 좋아. 상상만 해도 좋아. 네, 자 반면에 세비야의 호르헤 산파울리 감독. 우리는 전반전을 잘 견뎌냈고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잘 저지했다.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후반전에 경기의 변수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실점하는 것이 일어날 일이었다고 봤나 봐요. 우리는 후반전 경기를 통제하지 못했다. 라키티치를 전반전에 투입한 이유를 얘기해요. 라키티치와 이 조한 조르단 그리고 걔의 요 선수들이
요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거나 일자가 되거나 이러면서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키티치가 좀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중원에서 좀 장악력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통제력을 원했지만, 경기를 통제하기를 원했지만 잘 모르겠다. 네, 통제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파울리 감독 분발해야 됩니다. 세비야는 로페테기 감독에서 산파울리 감독으로 변화를 꾀했는데, 산파울리 감독 밑에서도 성적을 제대로 내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로페테기 감독이 잘못이냐. 세비야는 올 시즌 무너질 것이 예상됐다. 주축 수비수들 나갔죠. 공격 보강 안 됐죠. 미드필더는 나이가 많죠. 거기에 부상 선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는 올 시즌 부진이 예상이 됐는데, 로페테기 감독을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산파울리 감독이 왔는데, 산파울리 감독은 백3, 백4를 자유자재로 쓰면서 수비 쪽의 안정감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고,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하지만 전체적인 성적을 급상승시키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세비야의 부진이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올 시즌 뭐 잔류는 하겠지만 이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는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올 시즌 과도기를 좀 거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할 선수 3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주목할 선수는 역시 하피냐입니다. 내가 하피냐에게 원했던 건 이런 플레이예요. 사실 우스망 덴벨레가 부상이기 때문에 하피냐는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피냐가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보여줬죠.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골에서도 연결고리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올 시즌 공식 29경기에서 6골 8개의 도움이에요. 그리고 라리가 19경기에서 4골 4개의 도움인데, 물론 이제 공격 포인트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 경기를 통해서 입증을 한 거죠.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 2회, 슈팅 4회, 유효슈팅 2회, 드리블 성공 3회, 한 골 한 개의 도움. 정말 하피냐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또는 박스 안에서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하피냐는 이런 모습이 있다니까. 이걸 할 수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자주 연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할 선수는 조르디 알바죠. 와, 알바 쩔어. 진짜. 알바가 올 시즌 공식 19경기에서 한 골 6개의 도움을 했고요. 라리가 14경기에서 한 골 3개의 도움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알바의 선제골이 없었다면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그만큼 세비야의 이 5명으로 구성된 수비를 뚫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바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원터치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얻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알바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잘 뛰고 잘 압박하고 있다. 승점이 8점 차로 1위를 기록 중이지만 아직 리그에서 갈 길이 멀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부스케츠가 주장이었었는데 부스케츠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바가 주장 완장을 찰 수도 있는데 알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아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선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장에 대한 좀 부담감에 대해서 토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가 차비 감독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알바와 발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차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가 필요한데 알바가 그걸 너무나 잘한다. 알바는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만큼은 리그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발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더 많이 침투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선수는 프랑크 케시에예요. 저는 케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케시가 지금까지 올 시즌 활약을 봤을 때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케시가 해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올 시즌 공식 23경기에서 2골 3개의 도움을 했고요. 라리가 12경기에서 1도움인데 이번에 도움을 기록하면서 라리가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겁니다. 사실 부스케츠가 부상이기 때문에 케시가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케시가 조금 더 몸빵을 해주면서 압박을 해주고
공격 전개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알바의 골을 도와줄 때도 수비수 4명 사이에서 버텨내면서 감각적인 패스를 찔러줬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캐시에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자, 바르셀로나 와우 네 지금 너무 잘 나가요.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과의 경기예요. 비아레알과의 경기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후 또 이겨보자고. 우리는 비아레알에게 또 강하잖수. 아싸.